챕터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오랫동안 마이클 코어는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로 일해왔다. 2019년 2월, 그는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옛 보스를 두고 말할 기회를 얻자 자신이 트럼프를 위해 해야 했던 몇 가지 지저분한 일을 밝혔다. 그 가운데는 트럼프와의 정서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찔러주는 일도 있었다. 증언 도중 코어는 또 다른 트럼프 관련 비리를 실토했는데 트럼프가 다녔던 대학들과 대학 이사진에게 트럼프의 대학 성적이나 SAT 점수 등을 밝히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아마 자신의 대학 성적이 부끄러웠고 그것이 공개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리라,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코언의 언급으로 인해 트럼프가 자신의 성적을 감추려 했을 때 보인 위선이 이목에 쏠렸다. 2011년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학업 성적을 공개하라고 몰아붙인 바 있었다. 저는 그가 아주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형편없었다고요? 어떻게 형편없는 학생이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하고 또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발 그의 성적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트럼프의 학점과 SAT 점수 공개를 막으려 일했다는 코언의 폭로는 포르노 배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보다 센세이셔널한 증언에 밀려 충분히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의미심장했다. 학력이 얼마나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나타내 준 것이다. 자신이 트럼프의 학점과 SAT 점수 공개를 막으려 일했다는 코언의 폭로는 포르노 배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보다 센세이셔널한 증언에 밀려 충분히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이는 의미심장했다. 학력이 얼마나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나타내 준 것이다. 2000년대에는 대학 성적이 얼마나 잘 받았는지, 심지어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대통령에게 후광을 씌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먹칠을 할 수도 있는 문제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틀림없이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그는 먼저 오바마의 출생 증명 진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그가 적법한 미국 시민인가를 물고 늘어졌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의 버금가는 인신공격성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오바마가 능력주의적으로 볼 때 적절한 학력의 소유자냐는 의혹이었다. 무기가 된 대학 간판. 트럼프가 거론하는 문제들은 그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나타냈다. 대선 유세 기간과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는 자신의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고 여러 차례 자랑했다. 대통령의 사용 어휘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며 그것은 지난 100년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의 국무장관조차 트럼프를 얼간이라 불렀다고 하며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세계 정세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생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능에 대한 공격을 받자 트럼프는 스스로가 스마트한 사람이며 사실 아주 명민한 천재라고 강변했다. 2016년 대선 유세 때 어떤 외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발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저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요. 왜냐면 저는 아주 훌륭한 브레인이고 아주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 최고 자문력은 제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IQ는 높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낮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특히 흑인들에게 그는 그런 모욕을 일삼았다. IQ 관련 유전학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자신의 삼촌 하나가 MIT 교수였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좋은 유전자,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증거라고 숱하게 말했다. 그의 제1기 내각을 구성한 직후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일찍이 우리처럼 IQ가 높은 사람들로 내각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임 다음 날 CIA 직원들을 향한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꽤나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대학 학위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싶어 했다. 포덤대에서 2년간 있다가 펜실베니아대로 옮겼고 그곳의 와튼 스쿨에서 금융학 학사를 마쳤다고 말이다. 그는 자신이 들어가기 엄청 힘든 대학, 세계 최고의 학교, 대단한 천재라야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나왔다고 뻐겼다. 2016년 대선 유세에서 그는 반보수로 편향된 언론들이 그의 학력을 자꾸 물고 늘어져 그때마다 변명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불평했다. 제가 진보적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 중 하나라고 보도했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하지만 저는 보수적 공화당 후보예요. 그러니 맙소사. 저들이 어떻게 보도한답니까?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튼스쿨에 입학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 들어갔고 저길 들어갔고 이런 걸 했고 재산을 모았고 여러분 제가 왜 늘 학력 타령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강요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내세운 불리함과 취약함에 비분간개하면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입이 닳도록 거듭 말했다. 그의 비판자들 눈에는 참 눈물겹고 우스운 말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는 끝까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유세에 참여했던 분노에 찌든 노동계급 지지자들과 트럼프처럼 엘리트의 능력주의적 오만에 붕괴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명을 얻었다. 트럼프가 벌이는 짓은 능력주의적 사회가 어떤 굴욕을 안길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엘리트를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의 존경을 갈구했다. 2017년의 한 집회에서 그는 엘리트를 실컷 욕하더니 잠시 뒤에는 자신이 엘리트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엘리트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곤 했습니다. 엘리트라. 여러분 그들이 과연 엘리트라고 불릴만 할까요? 저는 그들보다 수준이 높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멋들어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백악관에서 살고 있죠.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바로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축에 못 끼죠. 능력주의적 학력 논쟁에서 방어 자세를 취한 정치인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1987년 첫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조 바이든은 어느 유권자가 그에게 어떤 로스쿨을 다녔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느냐고 캐묻자 버럭 성을 냈다. 저는 당신보다 아마도 높은 IQ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학력 장학생으로 로스쿨에 입학했죠. 우리 학년에서 전 학년 장학생은 제가 유일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학년 내 상위 50%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하기에는 정치학 분야에서 최우등이었고요. 졸업 때 필요 학점은 123 학점이었는데 165 학점을 이수하며 3개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자, 우리 마주 앉아서 누구 IQ가 더 높은지 비교해 볼까요? 아주 재미있겠는데요. 바이든의 대답에서 이른바 팩트체크란 과장으로 번복되어 있다. 그는 불호학생에게 주는 등록금 부분 면제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의 최종 성적은 동급생 중 바닥에 가까웠다. 그리고 3개는커녕 1개 학사 학위만 겨우 받았다. 그 밖에도 과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점은 정치인들이 자기 대학 성적을 부풀리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점에 있다. 자신의 학력에 별 문제없는 인사까지도 때로는 자기 방어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2018년 트럼프의 미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 브렛 카바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떠올려보자. 청문회 막바지 그의 인준이 어떤 여성의 고발 때문에 불투명해졌다. 고교 시절에 카바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발이었다. 그가 정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했느냐고 상원의원이 캐묻자 카바나는 협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뜬금없이 자기 학력 변호까지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느냐면서 예일대와 예일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까지 강조했던 것이다. 고교 생활기록부에 음주와 성폭력 건이 기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저는 우리 학년 수석이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죠. 대학 농구팀 주장이었고요. 예일대에 들어갔고요. 예일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의 제1등 로스쿨이죠. 거기서 저는 오직 공부만 파고 또 팠어요. 문제는 카바나가 공부를 잘했느냐 여부가 아니었다. 그가 18세 때 술을 마시고 파티에서 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했는지가 주제였지만 그는 공부 이야기만 거듭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학력주의가 하도 만연한 나머지 학교의 대문을 훨씬 넘어선 곳의 도덕, 정치, 논쟁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대학 학력의 무기화, 그것은 능력주의가 얼마나 폭정을 자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시대는 노동계급에게 큰 폭의 불평등 확대를 또한 임금의 정체를 안겨주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는 대부분의 이익을 챙겼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진보적 자유주의적 정당들은 이 불평등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외면했다. 대신 그들은 시장 주도적 세계화를 받아들였으며 기회의 평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한 혜택을 조장했다. 그것이 사회적 상승 담론의 포인트였다. 성공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인종이나 출신 계층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꼭대기에 선 사람은 그 성공과 관련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능력주의의 약속이었다. 더 많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더 많고 더 공정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의 약속 말이다. 이는 소득 사다리의 단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서로 먼저 사다리에 오르려 경쟁하는 과정에서만 공정함을 추구할 뿐이다. 이런 정치 기획에 별 감흥이 없는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한때 정의와 공동선에 열중했던 정당들이 그런 이야기나 늘어놓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이상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비롯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부터 살펴보자.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선 차별을 뿌리 뽑는 것 이상이 요구됨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운동장 고르기를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지식 기반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00년대의 주류 정당들은 불평등, 임금 정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해답으로 일단 교육을 내세우게 되었다. 우리가 맞이한 모든 문제들, 모든 도전들을 생각해 봅시다. 1991년 조지 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답은 교육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1996년 중앙집권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대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감상적 발언을 했다. 제게 물어보십시오. 정부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지요. 교육이라고요. 빌 클린턴은 교육의 중요성과 일자리의 연관성에 대해 각오를 실려가며 말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바야흐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는 그럴듯한 보수를 주는 그럴듯한 직장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 동안 이런 표현을 30번 이상 했다. 그것은 당시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며 또 주요 정당 모두의 환영을 받았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존 맥케인 역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이러한 표현을 즐겨 썼다. 버락 오바마도 미국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공경의 해답을 고등교육에서 찾았다. 브루클린의 어느 기술 대학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만 다녔어도 공장이나 옷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또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일자리를 어디서든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방갈로르에서, 모스크바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과 직접 경쟁합니다.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다면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글로벌 경쟁에 대한 이런 불편한 소식을 전한 오바마는 청중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해답이라고 확언했다. 그리고 사회적 상승 담론에 보다 활기찬 변형판을 내놓으며 연설을 마쳤다.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뭘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 나라가 언제나 하면 된다는 신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십 년간 진보 및 자유주의 정치권의 주된 담론은 이쪽을 맴돌았으며 그 끝은 브렉시트, 트럼프, 그 외 포퓰리즘의 반격이었다. 글로벌 경제는 마치 자연 법칙에 따르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된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재편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적응하느냐였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전망에 주는 악영향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였다. 엘리트 직업인들은 도리어 혜택을 누리니까 신경 쓸 것 없다. 해답은 이랬다. 노동자의 학력 수준을 높여 그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회의 평등이 기본적인 도덕적, 정치적 프로젝트 과제였다면 고학력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책의 제1 목표였다. 클린턴, 오바마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능력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에 동조했다. 세계화를 수용하고 대학 학위를 취득을 응원하고 재능 있고 학력이 좋은 사람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만하다고 믿는 것 등등을 작가이자 MSNBC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크리스토퍼 헤이즈는 최근 좌파가 능력주의를 더욱 능력주의적이게 하는 이슈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증가세를 완화하는 등 능력주의 관심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찾는 시스템 틀 안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책임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평등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이 이 사회의 다른 죄악들을 사면해 주기를 바라며 포퓰리즘 감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인 토머스 프랭크는 진보파들이 불평등의 해법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시각을 비판했다. 진보파에게 모든 중대한 경제 문제는 사실 교육 문제일 뿐이다. 루저들은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학력을 따내지 못한 자들을 따릅니다. 프랭크는 이런 식의 불평등 해법이 엉터리이며 자기 충족적 예언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사실 해답도 뭣도 아니다. 일종의 도덕적 판단이다. 스스로의 성공에 취한 승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다. 전문 직업인 계층은 그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정의되며 그들은 입만 열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불평등이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 개인의 실패일 뿐이다. 프랭크는 이 모든 교육 운운하는 이야기가 불평등을 직접 초래한 정책에서 민주당의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성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증가했으나 임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과연 교육 실패가 불평등의 주 원인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짜 문제는 노동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으며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데 있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한 것에서 자기 몫을 요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챙겨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현실이란 독전 산업에서 경제의 금융화 그리고 노동관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대신 그런 현실 모두를 방치하게 만드는 도덕적 환상에 젖어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성공에 취한 승자들이 내린 도덕적 판단이라는 프랭크의 표현은 뭔가 중요한 점을 꿰뚫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도록 권하는 일은 좋다. 못 사는 집 사람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욱 좋다. 그러나 불평등과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노동자가 떠안게 되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는 일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는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하는 것이다. 그런 역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어느 것이나 노동자와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준다. 미국인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없다. 관리자 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이 사실이 뜻밖일 수 있다. 비록 최근에 대학 졸업자 비율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미국의 성인 3명 중 1명 꼴이다.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대학 학력과 긴밀하게 엮음으로써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글로벌 경제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이 자업자득이라며 은연중 멸시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을 한껏 높이는 정책으로 초래된 문제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둘째,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능력주의자들은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일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지불식 간의 학력주의를 조장한다.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 고약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력주의 편견은 능력주의적 오만의 한 증상이라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에 더욱 물들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마저 들었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키라고 노동자들에게 골백 번 되풀이하는 말은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결국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학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명망을 훼손한다. 최고의 인재들.
오바마는 2000년대 초에 전문 직업인들의 상식이 되어버린 이런 능력주의적 사고의 기수나 다름없었다. 조너선 알터의 글에서처럼 언젠가부터 오바마는 최고 지위의 전문 직업인들은 공정한 선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렸다. 그 선별 과정은 그와 미셸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도록 해준 과정이기도 하기에 이는 곧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높은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첫 해를 다룬 책에서 알터는 오바마가 지명한 고위직들의 4분의 1이 어떤 식으로든 하버드와 연관되어 있고 90% 이상은 대학원 학위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낭중지추에 대한 오바마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 자신이 위대한 미국의 전후 능력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딛고 오른 계층 이동 사다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고급 학력에 대한 선호는 오바마 임기 내내 이어졌다. 두 번째 임기 중반 무렵 그의 내각 구성원 중 3분의 2는 아이비리그 출신이었다. 21명 중 13명은 하버드 또는 예일 졸업자였으며 대학원 학위가 없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부를 이끈다는 것은 비교적 좋아 보인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노동계급의 생활을 동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뛰어난 학력과 실천적 지혜 또는 공동선 실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서로 그다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력주의가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고전적 저작인 최고의 인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존 F 케네디가 호화찬란한 학력의 소유자들로 내각을 꾸렸던 사례가 나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늪에 뛰어들고 말았다. 알턴은 케네디 내각과 오바마 내각의 비슷함에 주목한다. 두 대통령 모두 아이비리그를 나왔으며 미국인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경멸 섞인 무관심을 갖고 있었다. 결국 오바마의 경제 고문들도 늪을 자초했다. 베트남 전쟁보다는 덜 치명적인 늪이었으나 그럼에도 미국 정치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늪이었다. 금융위기를 맞이한 월스트리트의 편을 들어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은행들이 담보도 없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많은 노동자들의 눈밖에 났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에 갈 꽃길을 얻었다. 이런 정치적 판단 착오는 능력주의적 오만과 무관하지 않다. 프랭크는 이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과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던 거대한 능력주의적 특권, 그것은 명문대학원 학위와 직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월스트리트를 높이 평가했다. 투자은행이란 최상급 전문 직업의 지위를 표상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정부에 들어찬 성취지향적 인물들의 눈에 투자은행가들은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전문 직업인 동료였다.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현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놀랄 만큼 혁신적인 사람이었다. 프랭크는 투자은행가에 대한 이러한 자기 투영적 존경은 민주당 사람들이 대형 은행의 문제점들을 놓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도 이 업계를 휩쓸어버린 사기의 막대한 규모도 파악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 연방 검사로 은행 구제금융 감시관을 맡은 뒤 자신이 본 일에 대해 냉엄한 루포 저적을 쓴 닐 베로프스키를 인용한다. 이 책의 제목과 부제목이 베로프스키의 생각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다. 구제금융. 워싱턴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구하고 메인스트리트를 저버렸는가?
그것을 파헤친다. 월스트리트 간부들이 오바마 선거운동에 거액의 기부를 했음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정부가 금융업계에 관대하게 대한 것은 단지 정치적 보호는 때문만은 아니었다. 베로프스키가 지적하듯 더 심층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풀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학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투자은행가들은 그들이 실제로 받는 엄청난 보수가 아깝지 않은 인재들이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픽션, 즉 금융업 간부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슈퍼맨들이며 어마어마한 봉급과 보너스를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의 보배들이라는 픽션은 재무부 사람들의 뼛속까지 물들이고 있다. 금융위기가 그들이 벌인 짓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는 아무리 드러내 보여도 재무부 사람들은 한결같이 헛된 믿음을 지켰다. 어떤 월스트리트 간부가 6,400만 달러의 체면 유지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 작용한 효과를 넘어 학력주의는 1990년에서 2000년대 민주당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 방식을 윤색했으며 공적 담론에서 쓰는 용어조차 교묘하게 변형시켰다. 모든 연령의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 홍보 또는 광고업자들은 그들이 퍼뜨리고 싶은 판단과 평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보통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이분법적 대조를 많이 쓴다. 정의냐 불의냐, 자유냐 부자유냐, 진보냐 퇴보냐, 강력하냐 취약하냐, 열려있냐 닫혀있냐 등등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우세해지면서 그런 이분법적 가치 대조는 스마트하냐 우둔하냐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스마트한이라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을 묘사할 때 쓰였다. 미국식 영어에서 누군가를 스마트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능을 칭찬하는 의미였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는 물건에 붙게 되었다. 스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밤, 스마트 온돌 조절기, 스마트 토스터 등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능력주의 시대와 손을 맞잡게 되자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통치 방식에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스마트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가끔 그들이 그 말을 쓸 때는 매번 전통적 의미로 활용했다가 그러다 조지 부시가 이런 말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다운 의미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카,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웨폰, 스마트 스쿨 등을 종종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어에서 스마트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때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때였다. 두 사람 모두 이 단어를 450회 이상 썼다. 그리고 오바마는 900회를 넘겼다. 이런 추세는 일반인들의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책을 보면 1975년에서 2008년까지 스마트는 연간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 거의 3배에 이르게 되었다. 스튜핏은 2배로 늘었다. 뉴욕타임스에서 스마트 사용 빈도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4배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다시 2배가 되었다. 능력주의적 기준이 대중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스마트는 점점 더 많이 쓰이고 그 진짜 의미는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는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놓고 부르는 표현만이 아니게 되었다. 점점 더 일반적인 찬사로 그리고 어떤 정책을 두고 다른 정책과 비교할 때 쓰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이분법적 가치 비교 평가의 스마트하냐 둔하냐는 정의냐 불이냐 옳으냐 그르냐 등의 윤리적 이념적 비교 평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두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실행해야만 스마트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이러한 언어 사용 관행은 윤리적 옳음보다 스마트한 게 100배 낫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에이즈와의 싸움.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한 일이라 해야 하는 거죠. 클린턴이 미국인에게 보낸 메시지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는 어디든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모든 보건에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방약 관련 혜택을 의료보험에 부과하는 일에 대해선 단지 해야 할 옳을 일이 아닙니다. 의료적 차원에서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이죠. 라고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과정을 위해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한 스마트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했다. 같은 문구를 오바마도 썼다. 여성의 권리 신장은 단지 옳은 일일 뿐 아닙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이 성공하면 이 나라는 더 안전하고 튼튼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겁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개발 원조에 대해 똑같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옳은 일일 뿐이 아닙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바마는 이민법 개혁부터 실업보험 확대에 이르는 온갖 이슈들을 두고 윤리적이면서 스마트하다는 주장을 하곤 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 할 일이라는 말은 언제나 신중한 또는 손익계산적인 합리성과 관련되며 도덕적 고려와는 무관하다. 물론 클린턴과 오바마는 도덕적 이야기를 현실적 신중성의 이야기로 뒷받침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다. 현실적 신중성의 이야기로 뒷받침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다. 놀라운 건 이제 현실적 신중성이 스마트하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책이 우둔하지 않고 스마트하다며 변명하는 일은 자신의 학력이 출중하다며 변명하는 일과 매우 닮았다. 국무장관이 막 임명되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부장관들 몇몇을 선임하며 이런 연관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저는 스마트 파워의 활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마트 파워의 핵심은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능한 분들은 제가 아는 가장 스마트한 분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정당 간 대결이 과열되는 시점에서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담론은 그럴듯한 호소력이 있다. 이로써 화자는 2년 전쟁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며 뭐가 도덕적이냐에 대한 탁상 공론보다 뭐가 스마트하고 센스 있으며 신중하냐에 대한 실용적 토론으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오바마도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초당파적이며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발언 방식에 기댔다. 인종, 민족, 성평등과 관련된 쟁점들에서 오바마는 유창하게 진짜 배기의 도덕적 주장을 폈다. 그러나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으로 넘어가면 마치 본능인 것처럼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비이념적 언어를 사용했다. 오바마는 그의 초기 정치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연설을 2002년에 했다. 당시 그는 일리노이주 출신 상원 의원이었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것은 6년 뒤에 힐러리 클린턴과 구별되는 그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초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전국적 수준의 정치인으로 떠오르기 전부터도 오바마는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논법을 즐겨 쓰고 있었다. 당시 시카고에서 이 젊은 상원 의원은 반전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둔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오바마는 그의 외교 정책 노선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아주 짧고 거친 말로 요약해 보였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2013년 오바마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전반적인 예산 감축에 반대하며 공화당과 크게 대립했다. 그는 또 다시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논법에 의지했다. 일을 센스 있게 하는 법이 있고 일을 우둔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주의 조선 공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는 이랬다. 우리는 우둔하고 제멋대로인 방식으로 마구 예산을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스마트한 세출 절감과 재정 지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스마트한 세출 삭감과 세입 증대 수단이야말로 이를 센스 있게 하는 것이며 이념적 대리는 면할 수 있는 비당파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이 일이 특정 당파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2년 동안 제안했던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현했던 방식이죠. 그는 어째서 그의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내건 정책이 비당파적일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엘리트는 그들의 스마트한 정책에 대해 그 당파성을 모를 뿐 아니라 입이 닳도록 스마트하다, 우둔하다는 말함으로써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도 까맣게 모르는 것 같다. 2016년 많은 노동자들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의 분을 품었다.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에 힘을 실어준 이 발언은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여론조사는 다수의 노동계급 소유권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려준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지지받기 힘들 때 학력주의는 최후의 면책적 편견이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력이 시원치 않은 사람에 대한 멸시는 다른 부분에서 시원치 않은 집단에 대한 멸시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아니면 적어도 훨씬 잘 통용된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실시된 1년의 설문조사에서 사회심리학자 연구팀은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들이 다른 약점보다 대학 졸업을 못한 약점이 있는 집단에게 더 반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전형적인 차별 대상 집단들, 즉 무슬림, 터키 출신 유럽 거주민, 빈곤층, 비만인, 시각장애인, 저학력자 등에 대해 고학력 유럽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저학력자가 가장 깊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유럽과 다른 차별 대상 집단들을 예시했다. 흑인들, 노동계급, 빈곤층, 저학력자였다. 미국인들 가운데 저학력자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했다. 대졸 엘리트가 그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을 어떻게 낮춰보는지를 넘어 이 연구 보고서들의 저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그들은 교육받은 엘리트가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보다 깨어 있어서 더 관용적이라는 익숙한 생각이 어긋남을 포착했다. 그들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는 반대할지 모르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대졸 엘리트들이 편견에 거리낌이 없는 까닭은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다. 엘리트는 가난이나 출신 계층을 따지기보다 학력을 따져 노동계급을 멸시한다. 학력 이외의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낮은 학력은 개인의 노력 부족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간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라 여긴다. 노동계급과 비교해 저학력자는 보다 자기 책임이 크고 더 비난받을 만하다 여겨진다. 그들에 대해서는 분노 감정이 많고 호감이 적다. 셋째, 저학력자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은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다. 저학력자들 스스로도 그렇다. 이는 능력주의적 성공관이 얼마나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있으며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얼마나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지 보여준다. 저학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손가락질에 저항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반대로 그들은 그런 손가락질을 내면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학력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자업자득이며 욕먹어도 싸다고 여기는 듯하다. 스스로에게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능력주의적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비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된다고 본다. 교육이야말로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권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집단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위험성을 키운다. 이는 사람들이 불평등을 더 선뜻 받아들이게 하며 성공은 능력 나름이라고 믿기 쉽도록 한다. 교육을 개인 책임이라 여기게 되면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 성과는 대체로 개인하기 나름이라 여겨지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공 및 실패 또한 그렇게 된다.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200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비대졸자 시민은 단지 업신 여겨질 뿐이 아니다. 선출 공직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 미 의회에서는 하원 의원 95%와 상원 의원 100%가 대졸자이다. 이는 소수의 대졸자가 다수의 비대졸자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비대졸자이지만 그 가운데 연방의회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의회에 고학력자가 많기는 했지만 1960년대만 해도 상원의원 4분의 1과 하원의원 4분의 1이 비대졸자였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의회는 인종, 민족, 성별에 있어서는 더 다원화되었다. 그러나 학력과 출신 계층에서는 훨씬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결과는 노동계에서는 아주 극소수만 선출직에 몸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의 약 절반은 육체노동, 서비스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선출 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연방의회 의원은 2%에 못 미친다. 주의회의 경우 노동계급 출신자는 3%에 불과하다. 학력주의는 영국과 유럽의 대의 정부도 막 바꿔놓았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졸자가 비대졸자를 통치하고 있다. 영국 전체를 통틀어 70%는 비대졸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2%만 그렇다. 하원 의원은 10중 9이 대졸자이며 4중 하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왔다. 지난 40년 동안 영국 노동당은 하원 의원들의 교육과 출신 계층에서 크나큰 변화를 겪었다. 1979년에는 노동당 소속 하원 의원의 41%가 비대졸자였다. 2017년에는 16%만이 그렇다. 이러한 학력주의 밀물은 노동계 출신 하원 의원의 급설물과 함께 했다. 이제 그들은 하원의 4%만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해온 노동당의 계급 구성은 가장 급격히 바뀌었다. 1959년에는 노동당 하원 의원의 37%가 육체 노동자 출신이었다. 2015년에는 10%만이 그랬다.
영국 정치학자 올리버 히스의 말처럼 하원 의원 출신 구성의 그러한 변화는 의회가 영국 국민을 대표하는 범위를 좁혔다. 노동당은 지금 전통적인 노동계급 대변 역할을 훨씬 덜 하게 되었다. 보다 학력이 낮은 사회 구성원들은 서유럽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 영국과 비슷한 패턴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대의 정부는 고학력자들에게 점령되었다. 이처럼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 성인의 70%가량은 비대졸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국회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다. 독일 연방의회는 83%가 대졸자다. 1%도 안 되는 의원들만이 고등직업학교가 최고 학력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82에서 94%의 국회의원이 대졸자다. 이들 나라의 내각 구성원은 학력 수준이 더 높다. 가령 앙겔라 메르켈의 2013년도 내각은 15명의 장관 중 9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그리고 남은 6명 가운데 1명만 빼고는 석사학위가 있었다. 독일 정치에서 박사학위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 때문에 여론의 분노에 밀려 장관이 사임한 사례들도 있다. 정부의 비대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은 능력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근로인구가 투표권을 갖기 이전에도 그랬음을 되돌아보는 건 다소 씁쓸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 의회의 높은 고학력자 비율은 19세기 말 재산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했던 때와 비슷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19세기 중반과 후반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졸자였다. 그런 양상은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의회 구성을 민주화한 20세기에 바뀌었다.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비대졸자 국회의원들은 현저히 늘어 입법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졸자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비대졸자 국회의원은 과거 귀족과 지주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고학력 대졸자들이 정부를 이끌어 간다면 환영할 일이지 문제될 게 무엇이냐고 할지 모른다. 물론 다리를 지을 때는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를, 맹장 수술을 할 때는 가장 숙련된 의사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국회의원을 원하면 안 될 까닭이 뭘까? 빵빵한 학력을 갖춘 고학력자 리더들이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더 합리적인 정치 담론을 이루지 않겠는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 연방의회와 유럽 국회들에서 오가고 있는 정치 담론을 슬쩍만 들여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최고의 명문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최근의 역사적 경험은 도덕적 인성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 판단 능력과 표준화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따고 명문대에 들어가는 능력 사이에 별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최고의 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다.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로 기념되고 있는 4사람의 미국 대통령 중 둘은 비대졸자다. 또한 마지막 비대졸자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 하나로 꼽힌다. 하버드 졸업생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여러 배경을 가진 자문단과 뉴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했다. 그 자문위원들은 최근 민주당 대통령들의 자문위원들보다 더 유능했으나
학력은 훨씬 떨어진다. 1930년대에는 경제 관련 전문성이 최근 수십 년처럼 워싱턴의 정책에서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머스 프랭크는 뉴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루스벨트가 가장 신임하던 해리 호킨스는 아이오와주의 사회복지사였다. 법무장관을 거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로버트 잭슨은 법합학위가 없는 변호사였다. 루스벨트의 구제금융 정책을 추진한 제시 존슨은 텍사스주의 사업가였는데 유수 금융기관들의 관리자가 되는데 아무 주저가 없었다. 루스벨트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장에 선임한 메리너 에클스는 유타주의 작은 마을의 은행원이었고 비대졸자였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무장관인 해리 윌리스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학업을 마쳤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학력주의 열풍은 영국에서도 좋은 통치를 일궈내지 못했다. 오늘날 영국인의 겨우 7%만이 사립학교에 다니며 1% 이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입학한다. 그러나 통치 엘리트는 엄청난 비중으로 그런 소수 중에서 충원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의 2019년도의 내각 거의 3분의 2가 사립학교 출신이며 거의 절반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볼 때 대부분의 보수당 내각 장관들과 노동당 내각 장관의 3분의 1 정도가 사립학교를 나왔다. 그러나 그 시기 가장 성공적인 영국 정권 중 하나는 학력이 가장 낮고 출신계층 분포가 가장 넓은 정권이었다. 1945년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은 위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눌렀다. 애틀리는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그러나 그의 내각 구성원은 4명 중 1명만이 사립학교 출신이었고 그것은 그 이후의 어느 영국 내각보다 낮은 수치였다. 그의 장관 가운데 7명은 탄광갱부 출신이었다.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애틀리의 외무장관 어니스트 베비는 전후 세계지서의 설계자 중 하나였다. 그는 11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로 성장했다. 하원 의장과 부수상을 지낸 허버트 모리스는 14살에 중퇴하고 지방정부에서 일하며 명망을 쌓았는데 런던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가 컸다. 보건부 장관 어나일린 베버는 13살 때 중퇴한 뒤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했고 장관이 되어서는 영국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수립했다.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애틀리 정권은 노동계급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애틀리의 전기 작가는 영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에 쓰일 윤리 언어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의회를 고학력자 계층의 전용으로 만들면 정부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 대표성만 더 낮아질 뿐이다. 이로써 노동계급은 주류 정당에서 배제되며 특히 중도 좌파 정당에서 그렇게 된다. 그에 따라 정치판은 학력에 따라 양극화된다. 오늘날 정치판을 가르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가 바로 대졸자와 비대졸자 사이의 균열이다. 학력 간 균열. 2016년 미국의 비대졸자 백인의 3분의 2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고학력자표의 70%를 쓸었다. 선거학자들은 소득보다 학력이 트럼프 지지 여부에 더 확실한 변수가 되었다고 본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학력이 높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낮은 사람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학력 간 균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졸자 비중이 높은 50개 카운티 가운데 48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4년 전 버락 오바마가 얻은 표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대졸자 비중이 가장 낮은 50개 카운티 가운데 47개에서는 클린턴의 득표가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나빴다. 프라이머리 초기에 거둔 그의 승리를 자축하며 트럼프가 이렇게 외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난 덜 배운 사람들을 사랑한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좌파 정당들은 저항력자의 지지를 얻고 우파 정당들은 고학력자의 지지를 얻어왔다. 능력주의 시대에 이 패턴은 뒤집혔다. 오늘날 고학력자들은 중도 좌파 정당에 투표하며 저학력자들은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런 패턴 역전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논란만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0에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민주당에 투표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프랑스에서는 여러 중도 좌파 정당들이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학력 간 균열은 크게 좁혀졌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대에 좌파 정당들은 비대졸자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보통 부유한 유권자들은 여전히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고학력자 유권자 다수는 중도 좌파를 지지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복잡해 보인다. 흑인, 라틴 계열, 아시아 계열, 미국 유권자들은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가 되자 학력이 가장 결정적인 정치 균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노동자를 대변했던 정당들은 갈수록 능력주의 엘리트의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전문 직업인의 정당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미국에서 비대졸자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트럼프 당선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총선에서 비대졸자 백인 유권자의 61%가 공화당에 투표했으며 민주당에는 37%만이 표를 던졌다. 학력 간 균열의 심화는 대졸자 비중이 가장 높은 30개 선거구를 봐도 알 수 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함께 진행된 총선에서 이들 선거구들은 양분되었다. 절반은 민주당 후보를, 절반은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2018년 민주당은 그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길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비슷하게 이동 중이다. 1980년대 초 노동당 하원의원 3분의 1 정도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2010년 그 비중은 10중 하나가 채 안 된다. 올리버 히스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 노동당 하원의원의 감소는 이 정당이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서 얻는 인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점점 더 노동당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도시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그런 불만은 먼저 저학력 유권자들의 투표 감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에는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저소득 유권자들은 고소득자들에 비해 브렉시트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력 격차에 따른 찬반은 더 뚜렷하게 갈렸다. 비대졸자 70% 이상이 브렉시트에 찬성했으며 대학원 학위자의 70% 이상은 반대했다. 이런 패턴은 지역 투표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대졸자 비중이 제일 낮은 20개 지자체 중 15개에서 브렉시트 찬성표가 많았다. 고학력자 비중이 제일 높은 20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반대표가 많았다. 프랑스에서는 정당 체제가 다름에도 비슷한 학력 간 균열 현상이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비대졸자는 사회당과 그 밖의 좌파 정당의 등을 돌렸으며 대신 고학력 엘리트가 그런 정당의 주 지지자들이 되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좌파 정당이란 노동계급의 정당이었다. 비대졸자가 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은 대졸자에 비해 20% 정도 높았다.
1980년대에는 격차가 좁아졌고 2010년대에는 역전되었다. 이제 대졸자가 좌파 정당 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대졸자보다 10% 높다. 30%의 수치가 역전된 것이다. 피게티는 좌파 정당들이 노동당 정당에서 지식계급 전문 직업이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 왜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한편 높은 학력을 못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가 밀어붙이는 세계관에 반발하고 포퓰리스트, 국수주의자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민족주의, 반이민 정당을 이끄는 마린 르펜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2017년 중보 중도파인 엠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꺾었다. 마크롱의 당선은 일부 평론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시장 친화적 세계화 프로그램을 이끄는 젊고 매력적인 정치인의 손으로 포퓰리즘의 반격이 진압될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능력주의 정치인들처럼 그 역시 대졸자와 고학력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마크롱의 인기는 금방 시들었다. 그의 정권은 계속되는 가두 시위에 직면했다. 시위대는 본래 운전자의 사고 방지용 의복인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대개 파리 외곽에 사는 중산층 노동계급 주민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 마크롱의 교만해 보이는 태도,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제 정책 등에 분노했다. 마크롱이 속한 당의 어느 원로 정치인은 어떤 문제 때문에 정권이 이런 저항을 맞이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우리는 너무 지적이고 너무 섬세했던 거죠. 우리 시대의 거침없는 학력주의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및 민족주의 정당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며 대학 학위가 있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능력주의의 가장 큰 상징인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당파적 견해로 이어졌다. 2015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대학이 이 나라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각자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오늘날 59%의 공화당원들이 대학이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며 33%만이 고학력을 좋게 보고 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원들은 대학이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능력주의의 승리에 따른 피해 중 하나로 고학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때 기회의 문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대학 학위는 이제 학력주의자의 특권과 능력주의 오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오로지 교육만이 불평등의 해답이라 하는 사회적 상승 담론은 부분적으로 비난받는다. 대학 학위가 품격 있는 직업과 사회적 명망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정치를 하니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비대졸자의 사회적 기여를 폄하하며 사회의 저학력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그리고 노동계급 전체를 대의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결과 정치적 반격을 겪는다. 기술 관료적 담론. 이런 학력주의 병폐와 가깝게 이어진 것이 기술 관료적인 공적 담론의 왜곡이다. 정책 결정이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문제로 여겨질수록 스마트한 사람이 결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토론과 결의를 하는 일은 배제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게 마련이다. 능력주의 엘리트들에게 스마트하다, 우둔하다의 담론은 도덕 및 이념적 반대에 대해 비당파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런 반대는 민주주의의 핵심에 속한 것이다. 정당 정치의 갑론을박을 뿌리치고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면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질문을 저버린 채 정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기술 관료적 공적 담론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가 좋은 사례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는 당대의 어떤 정치인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언어의 나래를 폈다. 사우스 캐롤라인이나
주 찰스턴에서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교회 안에서 혐오에 복받친 청자비들의 손에 살해된 교구민들을 애도하며 했던 그의 연설은 현대 미국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비전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오자 오바마는 뼛속까지 기술 관료임을 보여주었다. 인기 있는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직설적인 독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설명할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 민주사회를 통치하려면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대에 직면하며 통치하면 어떻게 그런 반대가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오바마는 민주적 반대란 보통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여겼다. 정보 부족이 문제라면 해법은 정보를 충분히 아는 사람의 동료 시민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면 그런 사람이 동료 시민을 계몽하여 뭐가 제대로 된 결정인지 깨우쳐 주는 것이 될 터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도덕적 권유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2007년 그의 대선 유세 초기에 구글 사원들 앞에서 연설하며 이런 식의 통치관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그는 미국을 돌면서 배운 것 하나가 미국 국민은 근본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용의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뿐이죠. 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단지 잘못된 정보를 갖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로 있지요. 또한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우리의 정치 과정이 뒤틀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면 미국 국민의 본성은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령탑이어야 하죠.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벨리 폴핏이라는 말을 100년 전에 처음 쓴 뒤로 이 말은 대통령의 도덕적 모범, 국민사기 진작자로서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팩트와 데이터, 좋은 정보의 집합소라는 말로 의미가 변했다. 이야말로 기술관료적 정치관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능력주의적 오만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 나라를 이루는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들이 정보를 판단할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짜 전문가들이 그들 대신 정보를 판단하고 그들 입맛대로 팩트를 선별해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렇게 해야 미국 정치 과정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염두에 둔 문제는 고도로 집중된 경제 권력이 정치 과정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일반 대중에게 공동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촉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더 나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저는 정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과 사실을 믿으며 증거와 과학, 그리고 피드백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글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 능력을 백악관에서 재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관료 신념에 찬 발언이 주로 기술사업 종사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중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정치 비전에 충실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중 또 다른 사례는 기술관료 정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오바마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썼다. 가령 의료보험 개혁을 놓고 그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갖는 도덕적 정당성은 거의 말하지 않고 비용 곡선을 꺾을 필요성에 대해 주구장창 말했다. 말하자면 의료비 증가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비용 곡선을 꺾을 필요성이라는 게 별로 호응을 못 받음에도 그는 이런 식의 말을 60회나 하며 의료보험 개혁안의 효용을 주장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적 인센티브를 주장하자는
주자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인센티브 이야기는 하도 널리 퍼져서 인센티브 제화하다라는 새 동사까지 만들어졌다. 21세기 초에 많은 사회과학자들, 경영 컨설턴트, 기업 임원들처럼 오바마는 시장 메커니즘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화를 받아들였다. 그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고용, 클린 에너지 개발, 물 관리 체계 개선, 사이버 보안책 보완,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국민 영양 상태 개선,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기업 책임 강화 등등의 숱한 정책에 이 인센티브 제화를 주문했다. 인센티브 제화는 당파주의나 이념적 논쟁을 피하려는 오바마의 본능에 잘 들어맞는 기술관리적 개념이었다. 이는 돈 욕심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강압과 자유방위적 시장 선택 사이에 적절한 중용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대통령들은 거의 이 말을 쓰지 않는 반면 오바마는 이런저런 일에 인센티브 제화를 100번도 넘게 언급했다. 오바마는 그의 정치 언어 가운데 특히 스마트를 정책에 마구 붙였음으로써 기술관료 정치와 능력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재조명해 주었다. 오바마에게 스마트하다는 것은 궁극적인 찬사였다. 스마트 외교, 스마트 대외 정책, 스마트 규제, 스마트 성장, 스마트한 세출 절감, 스마트한 교육 투자, 스마트 이민 정책, 스마트한 인프라 계획, 스마트한 법 집행, 스마트 무역 정책, 스마트 에너지 정책, 스마트 기후 정책, 스마트한 재정 지원 개혁, 스마트한 시장 개혁, 스마트 환경 규제, 스마트 개발, 스마트한 시장 중심적 혁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스마트 그리드 등등이 그랬다. 임기 중 오바마는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대해 찬양하는 말을 100번 이상 했다. 전체적으로 그는 스마트하다라는 형용사를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900회 이상 붙여서 썼다. 기술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 결정권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설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자의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재정 조절을 하거나 윤리 경영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일 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방법에 대한도 된다.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이념 문제를 피하고 경제적으로만 이야기하려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담론은 공적 담론이 갈수록 거치고 난폭해지는 추세, 정당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고함을 지르는 트윗 악플을 날려댐에 따라 추세와 우연히 겹친다. 기술관료적 담론과 고성 경쟁은 민주시민을 움직이는 도덕적 신념의 신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두 쪽 모두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경쟁적 개념을 갖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려는 태도를 외면한다. 2016년 포퓰리즘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능력주의 엘리트와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적 정치 관행의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어느 브렉시트 열혈 지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나라의 전문가는 차고 넘쳐요. 오바마는 그의 입장에서 임기 말에 벌어질 정치적 혼란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가 그의 후임자로 선출되고 2년 후인 2018년 오바마는 세계와 지지자들이 뒤처지는 사람들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빠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나치게 안이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사회 일부와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뽐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의 양극화된 정치를 놓고 오바마는 대중이 기본 사실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음이 일차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왜 우리 정치에 그렇게 병목 형상과 도끼, 양극화 형상이 많은가 하면 부분적으로는 팩트와 정보의 공통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폭스 뉴스를 보는 사람과 뉴욕타임스를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의견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 벌어지는 격차다. 마치 뭐랄까 인식론상의 차이와 같다. 그는 그런 현실의 충동에 대해 직접 본의를 근거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마주칠 가장 큰 도전은 건전한 시민 토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다. 그런 토론은 내가 만일 이건 의자다 라고 하면 그래 의자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토론이다. 지금 우리는 이것은 좋은 의자인가? 이 의자를 고쳐야 할까? 이 의자를 여기서 옮길까?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의자가 아니라 코끼리야 라는 말은 꺼낼 수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실관계 논란이 의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울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여기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는 사실 기후변화를 의미했다. 오바마는 기후변화의 존재 자체나 그것이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람들과 토론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 오바마는 분명 그의 후임자가 기후변화 부정세력들에 넘어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이를 이념적 차이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과학 자체를 저버린 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겼다. 사실 나는 과학을 믿는다. 는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되었던 바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구호를 썼고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썼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후보 지명을 놓고 무수한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투어 썼다. 그 구호는 은근히 인기를 잃는 종교의 반열에 과학을 올려놓은 것처럼 들렸다. 오바마는 무엇보다 팩트가 먼저라는 그의 오랜 신념을 뒷받침하고자 데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모이니안은 언젠가 고집불통의 논쟁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견에 사로잡혀 있군요. 그러나 당신 자신의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견을 단지 액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는 일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사실과 의견이 정치적 설득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 이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기본 사실에 전원 동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우리 각자의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토론하면 된다는 생각은 기술 관료적 기만이다. 정치 토론은 종종 의제와 연관된 사실을 어떻게 잡아내고 정의할지에 대해 벌어진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플레임화하는 데 일단 성공하면 그는 장기적으로 그 논쟁에서 이긴 셈이다. 모이니안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는다.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정립된 뒤에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논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반론에 주된 까닭이 정보 부족이나 과학의 거부에 있다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과학 지식이 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대가 가장 심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된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의심이 많으며 그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경향도 커진다.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의 공화당원들 중 57%가 지구온난화는 대체로 과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졸자 공화당원들은 74%가 그렇게 믿는다. 민주당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더 우려한다. 고졸 또는 그 이하인 민주당원은 27%가 지구온난화가 과장되었다고 본다. 대졸자 민주당원은 15%만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기후변화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정도는 대졸자 간이 비대졸자 간보다 2배나 더 크다. 이와 같은 패턴은 기후변화가 과연 인류의 책임인지를 놓고도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환경 변화 때문이다 라는 말에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그렇다 라고, 대부분의 민주당원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두 당의 고학력자들 간의 의견차는 53%였는데 저학력자끼리는 단지 19%의 차이를 보였다. 보다 상세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는 일반 교육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의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과학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은 과학을 더 모르는 사람에 비해 각자가 속한 정당이 기후변화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발견은 기후변화를 늦추는 일에 미온적인 사람은 단지 과학을 잘 몰라 그런 거라는 생각에 제동을 건다. 기후변화를 놓고 정당 간 나뉜 입장은 사실과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관이 달라서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과학을 알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옥신각신이 사라질 거라는 가정은 오르다. 우리가 사실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술 관료적 신념은 정치적 설득의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2018년 MIT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을 하게 될 날을 상상한다며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기초적 사실들에 동의할 때 가능해진다고 했다. 저와 당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지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중국과 인도가 많은 석탄을 태우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다만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언젠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때마침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몇몇 스마트 기술에 투자하고 클린 에너지 투자의 인센티브 재화를 갖추는 스마트한 규제 틀을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바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변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런 토론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결국 정치 토론으로서는 속빈 강정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사실 외면과 어리석은 행동이냐 아니면 가치 중립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해결책이냐 사이에서만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논쟁의 저변 깊숙이 존재하는 도덕적, 정치적 고려를 간과한 것이다. 기술 관료적 입장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약점은 그것이 겉보기로는 잡음의 여지가 없는 가치 중립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규제 틀 같은 이야기는 기후변화를 두렵고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도덕적, 정치적 질문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화석연료 산업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민주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연을 도구화하도록 부추긴 소비주의적 생활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고 버리는 문화라고 부른 그런 태도를 제고해야 할 것인가? 프랑스 배출을 막으려는 정부의 행동을 반대하면 과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경제를 대규모로 뜯어고치며 특정인들의 입속을 채우려 하는 게 아닌지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는 전문가들이 대답해야 할 과학적 질문들이 아니다. 권력, 도덕, 권위, 신뢰에 대한 질문들이다. 바로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인 것이다. 지난 40년을 군림해온 좋은 학력을 자랑하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실수 중 하나는 그러한 질문들을 정치 논쟁의 핵심에 제대로 집어넣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교범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능력주의 엘리트의 오만함과 기술관료적 비전의 협소함에 대한 불만은 별것 아닌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 지금 이 지경까지 정치를 끌고 온 것이다. 그런 불만을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이 잘도 써먹은 것이다. 능력주의와 기술관료 정치의 실패를 바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그런 불만을 제대로 접수하고 공동선의 정치를 다시 이미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다.